대체 유책 배우자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혼을 청구하는 그 심리가 뭔가요? 양육비를 소송 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받는 거예요. 과거 양육비를 쭉 모아서 소송을 한다? 청구하더라도요. 제 경험상 보통 30-40%는 감액돼요. 우리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그 상대방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빠르고 확실한 해결 불도저 변호사 추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1년 정도 별거하면 이혼 가능합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고 굉장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거기에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댓글에 변호사님 이혼 던도사냐, 불편하다. 변호사님이 마치 이혼을 너무 조장한다. 그러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해달라고 할 때 저는 이혼하기 싫은데 변호사님 설명처럼 별거하면 이혼 당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대체 유책 배우자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혼을 청구하는 그 심리가 뭔가요?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었어요.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해보자. 오늘 카메라를 켰는데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혼 전도사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해드려요. 양육비 산정기준표 펴놓고 양육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한다는 거는 그냥 5대5로 쉽게 봐도 재산을 분할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활보다 경제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권이 2분의 1로 나눠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집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특히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는 결정은요, 막말로 남편이 나한테 양육비를 안 줘도 내가 얘를 키울 수 있다. 그 정도 자신감으로 아기를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정말 쉽지 않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는 건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 특히 자녀가 있어. 레벨이 달라요. 일단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 면접 교섭해야 돼요. 양육비 받아야 돼요. 아기가 아빠 만나고 오면, 엄마 만나고 오면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애들이 있을 때 나중에 커가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해야 되고, 컸을 때도 성인 돼서 결혼할 때 뭐 혼주석 안 앉을 거예요.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혼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1년 이상 별거하면 그래도 이혼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별거 1년이란 의미가요, 사실 1년 동안 한 부부가 각자 따로 살았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아무리 관계 개선하자 노력해도 무시해요. 부부 상담받자 무시해. 난 너랑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 관계가 어쨌든 이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두 사람이 해결이 안 돼. 협의이혼이 안 돼. 그래서 소송 이혼까지 온 거예요. 공적 영역, 재판의 안으로 왔어요. 근데 가정법원 판사님을 되게 오래 했던 판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판사로서 결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 당사자 한 사람이 살기 싫다는데 그걸 제3자가 뭔데? 그게 아무리 설사 판사여도 계속 같이 살아보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요, 1심에서 이혼 기각 받았거든요. 2심에서 이혼 기각 받았어요. 그리고 2년 반 정도 지나고 남편이 또 이혼 청구를 했어요. 제가 1심에서 이혼 기각 받아들였거든요. 결국 2심에서 이혼이 나왔어요. 제가 했던 모든 100% 이혼 기각 사건이 어땠냐면, 남자 또는 여자가 집을 나가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이혼 소장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뭐 별거 이런 거 주장하죠. 근데 조금 그쪽에서 판단 미스를 한 게, 별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소장을 보내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혼 기각 사건은 무조건 빨리 끝내거든요. 1심에서 이혼 기각 나왔으면 이제 끝났어요. 2심에서 사실 뒤집힐 가능성은 없고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요, 우리 의뢰인한테 양육비 하나도 안 줘요. 사실 가사사건 소송 좀 많이 해본 변호사님들은 알 텐데, 면접 교섭 방해하는 거랑요, 양육비 안 주는 것만큼 불리한 건 없거든요. 정말로. 만약에 양육비를 안 주는 결정을 상대방이 하잖아요. 그것만큼 우리 의뢰인을 괴롭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양육비를 소송 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가지팽이 안 붙어요. 그 말은 상대방이 안 주면 끝이에요. 안 주면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과거 양육비를 쭉 모아서 소송을 한다? 과거 양육비 소송은요, 보통 3-4년치는 모아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청구 액수가 나오고요. 청구하더라도요, 제 경험상 보통 30-40%는 감액돼요. 그거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게 한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 하면서 감액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양육비나 부양료를 특별히 받으려면 부양료 소송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또 별도의 소송을 해야 돼요. 나오긴 나와요. 인용은 돼요. 근데 그 소송을 또 해야 돼. 차라리 회사라도 다니면은 우리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그 상대방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을 받아요. 그런 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뭐 직장 번듯하고 월급이라도 좀 있고 이러면 가능한데, 개인 사업자다, 사업하는 사람이다,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소송을 해야 돼. 남는 게 뭐예요? 그때 사실 제가 그 2심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억대가 나왔거든요. 그 억을 받으면 뭐예요? 우리 의뢰인이 썼던 소송 비용, 그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 과거 양육비 소송, 부양료 소송 다 했어요. 근데 많이 감액됐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 의뢰인이 받는 시간은요, 그 몇 년에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제가 사건을 진행해보면요, 변호사 상담까지는 가능한데 한 사람이 이혼 소장을 접수한다는 그 결정은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우리 부부 다시 잘 살 수 있어요? 쉽지 않다. 한 사람의 마음을 돌린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저도 되게 설득하고 싶고 그런데 쉽지 않았다. 아까 말했던 사건, 1심에서 항소 기각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배우자가 다시 이혼 소송 청구했고 기각 받았어요. 별거 기간 이미 상당했죠. 근데도 어쨌든 판사님들은 이미 나왔던 판결을 존중하잖아요. 근데 2심에서 깨졌어요. 물론 위자료 억대 나왔죠. 근데 그게 우리 의뢰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는 거죠. 시간도 에너지도 모든 걸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제가 하다 보면 이혼 기각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도 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의뢰인이 저한테 이혼 기각하겠대요. 변호사 이혼 기각 받아달래요. 그럼 제가 제일 처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배우자 어떻게 설득할 거냐? 배우자 마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 2번, 이런 시간들을 다 설명해줘요.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다. 내가 겁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싹 펼쳐진다. 그러면 이거를 견딜 수 있냐? 제가 딱 이 두 가지만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이혼 기각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 않은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예비적 반소라고 하거든요.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우리가 재산분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사실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뢰인이 이혼 기각이 아니라 좀 재산분할을 염두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결정을 바꾸세요. 왜냐면 한 집에 살든 별거를 하든요, 이혼 기각을 구할 때요, 나는 이혼 기각이야. 근데 상대방은요, 완전 나를 쓰레기를 만들어요. 근데 대리인도요, 되게 어려워요. 서면 쓰기가. 상대방 심기는 건들지 않으면서 일단 상대방이 제가 쓴 서면을 읽고 화가 나시면 안 돼요. 화도 안 나면서도 근데 있잖아, 너도 좀 잘못한 게 있어 라는 게 상대방에게도 전달하고 판사님도 전달을 하면서도, 아 근데 저희가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예비적 반소를 일단 넣을 테니까 재산분할 심리할 때 판사님 요거 좀 봐주세요, 요런 느낌으로 서면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상 한 20명이 처음에 이혼 기각을 한다고 와요, 저한테. 그 중에 한 명 남아요. 한 명 정도만 변호사님 저는 그래도 이혼 기각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 19명은 그냥 변호사님 재산분할 받아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거죠, 사실은. 변호사님 유책 배우자,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혼 청구하는 사람들 심리가 뭐예요? 그 심리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미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부는 사실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가 그냥 끝났다고 결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되게 왜곡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연애 때 같아. 근데 연애 때는 지금 남편이랑도 좋았어요. 지금 와이프랑도 좋았고, 그러니까 결혼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이 관계랑 지금 결혼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가 될까요? 당연히 가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훨씬 높게 두는 사람들은 아이가 우리의 안전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고 이런 것들에 훨씬 우위를 두겠지만, 사실 새롭고 자유롭고 설레고 행복하고 뭔가 이러한 제 눈에는 굉장히 피상적이게 보이는 이런 감정들인데, 그런 것들에 더 방점을 두고 내가 마치 대단한 인연이라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왜곡돼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한 감정이랑 맞물렸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내 지금 남편보다 와이프보다 이 사람이 낫다. 결정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죄책감을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소송을 해보잖아요. 외도 잘했다고 생각해서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잘못을 알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결정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소송 이혼으로 빠르게 결론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설득을 포기한다는 거. 그냥 설득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사실 당사자에게
배우자는 그 정도 가치도 없는 사람인가 봐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 정도도 나는 당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 그러한 심리더라고요. 제가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뭐 비난을 하려고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대체 이 유책 배우자는 무슨 심리로 저한테 이러냐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유책 배우자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누니까 대부분 이런 심리의 기전으로 신경 안 쓰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혼 전도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기각을 구하면 되죠. 변호사님 상대방 유책 배우자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나한테 닥쳐질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냥 우리 의뢰인들이 조금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첫 상담부터 재판 러닝까지 변호사 변경 없이 제가 끝까지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려요. 이런 가정사 너무 힘들잖아요. 말하기가, 한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또다시 바꾸기가,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들 변호사 변경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저 매일 새벽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근데도 아직까지 제가 좀 다른 변호사님, 흔히 뭐 전연차 변호사님이나 이런데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제가 좀 모든 걸 처리하는 좀 업무 방식을 제가 고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혼자 너무 마음 끙끙 앓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